8년 동안 치매 어머니를 혼자 돌본 42세 미혼 딸. 그런데 어머니의 유언장에는 딸의 이름이 단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어주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서울 아파트와 모든 예금은 둘째 아들에게라고 되어 있네요. 윤서의 절망적인 표정이 클로즈업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과연 윤서는 8년간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풍 같은 인생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운명을 바꾼 전화 한 통. 8년 전 평범했던 일상. 윤서는 서울 변두리에서 윤선의 서점이라는 작은 책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42세 미혼이었지만 책을 좋아하는 단골 손님들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죠. 매일 아침 서점 문을 열고 새로 들어온 책들을 진열하고 손님들에게 책을 추천해드리는 그런 평범하지만 만족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화요일 오후 윤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윤서 씨, 어머님이 병원에 계십니다. 급히 오셔야겠어요. 청천벽력 같은 진단. 병원에서 의사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였어요. 현재로서는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윤서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70세이신 어머니가 갑자기 치매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몇 년간은 돌봄이 필요하실 겁니다. 의사의 말에 윤서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언니 수진과 오빠 민호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수진은 명문대 교수였고 민호는 대기업 건설사 임원이었죠. 세 남매는 병원 복도에서 심각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봐야겠어. 내가 리스트 뽑아놨는데 월 200만 원 정도면 괜찮은 곳이 있어. 하지만 윤서는 달랐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하실 거예요. 민호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너 혼자서 어떻게 돌봐? 윤서 제가 돌볼게요. 그 순간의 결정이 윤서의 앞으로 8년을 결정지었습니다. 서점을 포기한 윤서. 윤서는 고민 끝에 서점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10년간 운영해온 소중한 공간이었지만 어머니가 더 중요했거든요. 단골 손님들은 아쉬워했지만 윤서의 결정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날 윤서는 홀로 서점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간병의 시작. 첫 해 순진했던 기대.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윤서와 대화도 나누고 함께 TV도 보셨죠. 언니와 오빠는 한 달에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었고 가끔 찾아와서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할만하네. 윤서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2년차 악화되는 상황.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고 밤낮이 바뀌어서 새벽에 집을 나가려고 하셨어요. 윤서는 어머니가 집 밖으로 나가시지 못하게 문에 여러 개의 자물쇠를 달았습니다. 마치 감옥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리는 일. 윤서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3년차 사회와의 단절. 친구들과의 만남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소개팅 제안도 몇 번 있었지만 모두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치매 환자를 돌보는 며느리감을 원하겠어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건가? 윤서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점을 접은 지 4년이 지나자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니와 오빠가 보내주는 용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어요. 윤서는 어머니가 주무실 때 짬을 내서 온라인으로 번역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번 돈으로 겨우 생활비를 충당했죠. 언니와 오빠에게 더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이미 충분히 해주고 있다는 눈치였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윤서는 놀랐습니다. 42세였던 자신이 이제는 50대 후반처럼 보였거든요.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은 야위고 주름이 깊어졌어요. 이게 나야? 윤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헷갈렸습니다.
윤서라는 개인이 아닌 그저 간병인으로만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상태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윤서도 완전히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셨어요. 때로는 윤서를 도둑으로 오해하셔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언니와 오빠의 방문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것이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으로 늘어졌어요. 어차피 엄마는 우리를 못 알아보시니까 굳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윤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7년이 지나자 윤서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사회보험도 끊어졌고 건강도 나빠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윤서야, 이제 그만 요양원을 알아보자. 하지만 윤서는 거절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 곁에 있고 싶었거든요. 어느 겨울 오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맑은 정신을 되찾으신 거였어요. 윤서야. 몇 년 만에 들어보는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윤서는 믿을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너한테만 짐이 되고 있구나. 어머니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윤서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서랍에서 내 붓을 가져다 다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윤서는 궁금했지만 방해하지 않았어요. 편지를 다 쓰신 어머니는 그것을 봉투에 넣고 어딘가에 숨기셨습니다. 이건 나중에 네가 찾게 될 거야.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다시 윤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그 하루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어머니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말씀도 하지 못하시고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내셨어요. 윤서는 어머니 곁에서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시집, 소설들. 비록 알아들으시지는 못했지만 윤서는 계속해서 읽어드렸어요. 엄마, 이 시 기억하세요? 예전에 좋아하셨잖아요. 대답은 없었지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병원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윤서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니의 마지막 숨과 함께 윤서의 8년간 여정도 끝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정말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지인들, 윤서의 옛 서점 단골들, 언니와 오빠의 동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윤서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8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이 참 좋은 딸을 두셨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효녀가 어디 있어요? 윤서는 그제서야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8년간은 너무 힘들어서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수진과 민호는 조문객들 앞에서 윤서를 치켜 세웠습니다. 우리 막내가 정말 대단해요. 8년 동안 어머니만 돌봤어요. 저희는 바빠서 많은 도움을 못 줬는데 윤서가 다 해줬어요. 하지만 정작 윤서와 단둘이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생각해야지. 늦기 전에 시집도 가고. 마치 윤서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태도였어요. 장례식 첫날 밤 윤서는 우연히 언니와 오빠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엄마 유언장은 언제 공개되는 거야? 내일 변호사가 온다고 했어. 뭐가 적혀 있을까? 당연히 집은 민호 너한테 가겠지. 윤서는 글쎄, 엄마가 뭔가 말씀하려고 하셨는데 정신이 없으셔서. 윤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장례식 둘째 날 변호사가 장례식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식으로 유언장을 공개하겠다는 거였어요. 가족들과 몇몇 친척들이 별실에 모였습니다. 윤서는 긴장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어요. 고 김정숙 여사님의 유언에 따라 상속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 전체와 모든 예금은 둘째 아들 김민호 씨에게 상속합니다. 윤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이상으로 유언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윤서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뜻이니까 받아들여야겠네. 오빠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미안해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윤서야, 괜찮아? 언니는 형식적인 위로만 할 뿐이었습니다. 윤서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8년간의 희생이 모두 헛된 일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윤서는 화장실로 달려가서 울었습니다. 내 인생 8년을 뭘 위해 바쳤던 거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완전히 늙어 있었어요. 간병 때문에 생긴 허리 통증, 스트레스로 빠진 머리카락, 야위어버린 얼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그때 밖에서 민호와 수진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사실 엄마가 마지막에 뭔가 더 말씀하려고 하셨는데. 하지만 워낙 정신이 없으셨으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었을 거야. 윤서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뭔가 말씀하려 하셨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발인을 앞둔 밤 윤서는 홀로 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간 텅 빈 장례식장에서 어머니와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저를 잊으신 거예요? 윤서는 관에 대고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8년 동안 제가 한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었나요? 서점도 접고 결혼도 포기하고 친구들도 다 잃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어머니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수의가 조금 구겨져 있었거든요. 수의 깃을 만지던 중 뭔가 딱딱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지? 작은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윤서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윤서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남겨두신 것일까요? 봉투를 열자 어머니의 익숙한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막내딸 윤서야,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너를 떠났을 것이다. 미안하구나. 법적 유언장은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작성했다. 민호가 집안의 기둥이니 큰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고들 했다. 하지만 내 진짜 마음은 다르다. 윤서야,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치매에 걸려서도 가끔 내 손의 온기가 느껴졌고 내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만이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었다. 충남 서산에 있는 우리 고향 땅, 그리고 내가 몰래 모아둔 농협 적금 통장이 있다. 그 모든 것이 네 몫이다. 많지는 않지만 네가 다시 서점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은 될 거다. 언니와 오빠를 원망하지 마라.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너만은 혼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우리 윤서야. 엄마가 끝까지 너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걸 잊지 마라. 편지와 함께 토지등기부 사본과 적금 통장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 명의의 적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3천만 원 정도 되시네요. 은행 직원의 말에 윤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이런 돈을 모으셨을까요? 등기소에도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서산의 땅은 500평짜리 농지로 현재 시가 2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윤서는 8년 만에 처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언니와 오빠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둘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민호 이게 뭐야? 엄마가 언제 이런 걸 썼다고? 수진, 윤서야, 이거 내가 조작한 거 아니야? 윤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8년간 희생한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다니요. 윤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서 8년 동안 제가 무엇을 희생했는지 알아요? 하지만 민호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민호 그건 네가 선택한 거잖아. 우리가 강요한 적 없어. 윤서는 믿을 수 없었어요. 오빠가 정말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요. 윤서 법정에서 만나요. 윤서는 결국 법적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윤서가 자리를 뜬 후 수진과 민호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윤서가 진짜 법정까지 갈 생각인가 봐. 8년 동안 간병했다고 해서 모든 유산을 다 가져가려는 거야? 그 편지가 진짜라는 보장도 없고 둘은 윤서를 막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윤서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편지의 필적 감정을 의뢰하고 8년간의 간병 기록을 정리했어요. 간병일지를 보니 어머니가 간헐적으로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셨던 날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편지를 쓰실 수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며칠 후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편지의 글씨는 어머니의 평소 필체와 99% 일치했어요. 다만 떨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체적 어려움 속에서 작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하지만 민호 측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정신 능력 상태에서 작성된 문서가 법적 효력이 있겠느냐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옆집에 살던 박순자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지를 쓰신 그날 밤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윤서한테 미안해서 잠이 안 온다. 편지를 써놨는데 꼭 찾게 해달라. 이 증언으로 편지의 진위가 확실해졌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오자 수진과 민호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간병일지, 그리고 증인까지. 모든 것이 윤서에게 유리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야, 미안해.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민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미안해, 윤서야. 너한테만 너무 떠맡겼다. 8년 만에 처음으로 형제들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순간이었어요. 사실 어머니는 8년 전부터 윤서를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매달 언니와 오빠가 보내주는 용돈 중 일부를 몰래 적금으로 넣어두셨던 거예요. 그리고 10년 전에 고향에 사두신 땅도 윤서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준비해 두셨었습니다. 다만 치매가 진행되면서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셨던 거였어요. 윤서가 어머니의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8년간 윤서의 간병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해 두셨던 거예요. 영상 속에는 윤서가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새 깨어서 어머니를 돌보는 모습, 화가 나도 참고 웃어주는 모습. 엄마가 다 보고 계셨구나. 어머니의 서랍에서는 일기장도 발견되었습니다. 치매 초기에 쓰신 것들이었는데 거기에는 윤서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가득했어요. 윤서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 내가 빨리 죽어야 하는 건 아닐까? 다른 아이들은 바쁘다고 오지도 않는데 윤서만 매일 내 곁에 있어준다. 윤서에게 뭔가 남겨줘야겠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윤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수진과 민호는 윤서에게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윤서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아파트도 일부는 내가 가져야 해. 8년간의 간병비라고 생각하자. 하지만 윤서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저 아니에요. 엄마가 오빠한테 주고 싶어 하셨으니까 그대로 하세요. 저에게는 이미 충분해요. 엄마가 마지막까지 절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만으로도 윤서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진짜 사랑이었어요. 윤서는 서산의 땅 근처에 정숙서점이라는 새 서점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딴 서점이었어요. 적금 3천만 원으로 서점을 꾸미고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책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점 개업식 날 수진과 민호가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축하해, 윤서야.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8년 만에 진정한 가족이 된 느낌이었어요. 어느 석양이 지는 저녁 윤서는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때 한 젊은 남자가 서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혹시 독서 모임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윤서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1년 후 윤서는 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서점도 마을에서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윤서는 행복했습니다. 8년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윤서는 지금도 매일 어머니의 편지를 읽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법적 문서나 공식적인 선언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심에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윤서를 사랑하고 계셨고 그 사랑이 결국 윤서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준 거였습니다.